바이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생각, 그리고 도대체 윤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딱 나눠서 제가 1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지금 한국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게 뭘까? 뭘 지금 들이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그걸 보려면 일단 미중 전략 경쟁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은 전 세계 판도를 뒤집는 거죠. 그래서 전략 경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그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전체, 이건 누가 이기느냐, 미국이 이기느냐, 중국이 이기느냐에 상관없이 이 둘의 경쟁 자체가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기 때문에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점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타임라인입니다. 바라보는 시간대가 미국과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길게 보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30년, 50년, 100년 안에는 미국을 따라낼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데 미국은 반대로 지금 아니면 중국을 끌어안칠 수 없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미국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자꾸 위기 조장을 하고 악마화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길게 봤을 때 미국은 지는 해이고 중국은 뜨는 해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중국이 이기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계속 도발을 하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의 미중 전략 경쟁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 오바마 2기 때부터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했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급격하게 경쟁을 끌어간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트럼프의 방법은 중국을 제치는 데 있어서 일단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요. 그러면 미국은 스스로도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은 자타공인 동맹국입니다. 미국처럼 이 세상에서 동맹국을 많이 가진 국가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한마디로 하면 삥 뜯기입니다. 제가 삥 뜯는다는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삥을 뜯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을 비틀어 가지고 받아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주둔 분담금을 뺐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아예 보호무역을 들이대고 미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하게 되고 무기를 거의 강매하다시피 하는 것들이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바이든의 그런 방법은 좀 더 세련됐죠. 그 삥 뜯는다는 말을 사실 바이든이 합니다. 선거 때 보호비 갈취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들이 자기 구역에서 그 가게들을 지켜주면서 보호비 갈취죠. 실제로 그런 말을 프로텍션 래킷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그전부터 삥뜯기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빵 셔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보다 세련된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가치입니다. 가치 외교라는 이름이고요. 때로는 국제법 또는 규칙, 그런 것들로 미국은 대중 전략 또는 연대를 획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결국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공세적 대외 정책을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바이든은 트럼프 2.0이다. 아예 대외 정책에서는 구별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두 가지 분야에서 한국한테 세계 전략도 그렇고요. 그 두 가지에서 한국의 역할을 원합니다. 하나는 전략 경쟁의 안보 동맹입니다. 이 안보 동맹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됩니다. 근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아니면 필연적으로도 바로 아베가 만든 것이고요. 아베가 만든 것을 2017년에 트럼프가 이름도 안 바꾸고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도 이름을 안 바꾸고 그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것이 작년 11월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어가는 이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핵심이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미국은 멀리 있고 미국은 힘에 붙이고 미국은 하락하는 패권이기 때문에 최고는 뭐냐? 가장 가까이 있는 말 잘 듣는 충성스러운 두 동맹이 지금까지는 관계가 나빴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서 삼각형으로 묶고 이 삼각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한다. 이게 미국이 바라는 전략적, 안보 전략적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차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80년대 초에 레이건이 낙하선회와 전두환을 꼬드겨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 3자의 연합은 네오콘적이고 극우적인 사문인의 인물은 최고의 토양을 제공했지만 세계사가 돕지를 않았습니다. 왜? 바로 탈냉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도화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9.11이 일어난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고이즈미를 꼬드겨가지고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노무현 정부가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좀 옮기는 정도의 아주 작은 것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이 3세판이고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바로 민주당 정부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다 공화당 극우 네오콘 정부가 주도했는데 이제 민주당 정부가 실제로는 가치를 내세우지만 가치보다는 미국을 이익을 위해서 북중러를 악마화시키면서 삼각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안보입니다. 이 경제안보란 말은 사실 영어에 잘 없는 겁니다. 콩글리시이기도 하고 콩글리시란 말이 일본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식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일본에서 좀 내세웠던 강조했던 용어인데요. 이코노믹 시큐리티란 말은 미국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파이낸셜 시큐리티란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대로 경제 집도 못 사고 경제 관련이 없는 사람들, 뭔가 부채가 많거나 그 다음에 뭔가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하는 사람들을 재정 안정성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코노믹 시큐리티라고 해서 경제 안보라는 말을 쓰고 그걸 국가까지 끌어올립니다. 제가 미국 대외 정책을 하는데 이코노믹 시큐리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제적 문제를 안보화하는 겁니다. 경제적 문제를 정치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 견제와 자기들의 내부의 경쟁력 확보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스스로가 시장주의를 던진 겁니다. 시장에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중국을 견제한 이게 바로 중국 디커플링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해서 중국을 크게 만들어줬으니까 이걸 끊어야 된다. 이것은 중국이 더 발전할 수 없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그 사다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반도체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생긴 공백은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은 그동안 제조업을 다 돈놀이 하다가 멀리 했었습니다. 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했죠.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끌어올리자고 보니 미국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동맹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잘했던 지금도 잘하고 있는 한국을 필두로 일본, 독일 이런 국가들의 제조업을 대만까지 미국에다가 투자시켜서 미국이 그 제조업 기술을 다 가져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거양득이죠. 중국은 배제시키고 다른 국가의 기술력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게 미국의 세계 전략이면서 한반도 전략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오죠. 미국이 이한테 원하는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이고 두 번째는 한국이 가진 세계적 제조업 경쟁력을 미국이 투자를 받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이 그 제조업 경쟁력을 가져가겠다. 이것이 미국의 한국 전략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윤 정부의 그러면 대미 정책 뭐냐? 바로 이거를 한마디로 이미 너무나 단순하죠. 그대로 조응하고 호응하고 따라간다입니다. 첫 번째 출발할 때는 ABM이라 그럽니다. Anything but Moon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국내 정책,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지난 1년 동안 계속 전 정부 탓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친미, 아니 반대죠. 반미, 반일, 친중, 친북 정권이다. 딱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친일, 친미, 반미, 반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전략을 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것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 말은 두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굴거나 또는 연결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전략적 자율성을 한국이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한쪽 편에 전적으로 올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숨은 뜻, 그 용어를 보면 그겐 대륙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대륙에 속한 국가인데 대륙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해양 세력에 동참한다는 뜻이고, 그 해양 세력에 동참하는 가장 큰 방법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대륙 국가를 막아내는 전위대가 되는 것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저는 그것이 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진영 편중 외교를 한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1년간 만난 국가는 일본과 미국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는 뜻은 만나서 심각하게 아젠다를 놓고 협상을 하고 추진했던 것은 미국과 일본밖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극우 정부와 미국의 네오콘 정부. 여러분, 바이든은 극우가 아니지만 트럼프 이후에 국방부를 비롯해서 중국과의 전략을 선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네오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요.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옆에서 계속 회방했던 두 인물, 폼페오와 볼튼은 대표적 네오콘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죠. 그것과 동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정인 선생님께서도 한국의 네오콘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선일체가 아니라 내미일체까지, 그렇죠? 일본과 한국과 미국의 이 정부를 담당한 사람들의 보수화와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동조하는 것은 아까 제가 미국 두 가지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태 전략. 그래서 11월에 프놈펜에서 그것을 결성했을 때 그 한미일 공동성명 8가지가 나왔죠. 근데 그 8가지는 겉으로 나타난 것이고 안에서 비밀회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저는 그 이후에 일본의 안보법 개정, 그리고 그 3월에 강제동원, 그리고 G7에서 지금 가는 이 일련의 큰 그림을 그렸다. 합의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청사진을 이 세 정상은 같이 하고 있고, 그 끝은 한미일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이란 말은 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안보협력이란 말을 쓰게 될 것이고, 가장 먼저 미사일에 관한 3국의 지휘체계, 또는 지휘라 그러면 또 그럴 거니까 협조체제라는 아마 제도화를 저는 할 것이라고 보고, 한미를 묶는 가장 큰 묶음의 수단은 MD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동맹인데요. 이미 작년에 바이든이 오면서 상당 부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33조에 있는 약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가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만조차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다 옮겨놓는 거죠. 여기에 계속 한국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하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입니다. 또는 때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략동맹의 개념이 출발했던 지점이 누구냐 하면 이명박 때입니다. 이명박 때는 이것을 어떻게 포장을 했냐면, 한국도 이제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강국이 됐으니까 미국에 돕는다. 특히 미국과 함께 세계 전략을 공유한다. 미국과 영국 동맹에 준하는 동맹이 된다고 꾸몄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이 세계 중동에도 우크라이나에도 대만에도 파견되는, 동원되는 용병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소제목들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문제, 대만 문제, 한미일은 소제목이 바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에서의 그 우크라이나 개입 문제나 대만 문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건 언제든지 불고 나올 수 있고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초 남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호 씨가 이명박 정부 때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하다가 날라갔고요, 본인이.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해가지고 날라갔는데 정치적으로 왜 위험한 걸 또 할까? 강제동원해서. 제가 추론하는 바로는 이들의 앞에 두 개의 경험을 잘 살려서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누구에게 찾느냐? 저는 트럼프에서 찾았다고 봅니다. 이 국가를 양분해서 지금은 이렇게 가면 결국 트럼프의 방법이 그렇거든요. 트럼프는 반도 아닙니다. 한 35%의 철통 같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으면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안에서 지금의 시기에서 분열된 한국 사회에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또 장기 집권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예.